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 A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준입니다. 자, 막점 막후 오늘 새 인물들이 많아요. 자, 먼저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자, 장혜찬 평론가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용혜인 국회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제 국회에 입성한 지가 9개월이 되는데 어때요? 좀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한 사이클을 막 돈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하는 것도 봤는데요. 예,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네. 책을 냈다고 들었는데 검사직은 왜 버렸어요? 그 좋은 거를? 먼저 변호사님 제 책 사셨어요? 표지만 몇 번 봤어요. 사겠습니다. 예. 저 살려고 나왔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다. 네. 그러니까 그 검사란 무엇인가에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매일매일이 너무 불행했어요. 변호사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지금? 그렇죠. 적어도 숨은 쉬고 사니까. 그렇군요. 검사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좋습니다. 자, 숨 못 쉬는 검찰하고 법무부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모든 이슈를 이게 삼켜버렸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사유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를 시키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한데 윤석열 총장 행정소송을 지금 냈던 상황이고요. 정치권까지 다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헌정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이 없었다. 또 한쪽에서는 헌정사상 이런 검찰총장 없었다 하는데 자, 다 그냥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우리 직무배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도 놀랄 무리수라고 봅니다. 아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황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직무배제의 근거가 6가지인데 이 근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은 너무나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근거가 잘못됐다, 저 근거가 맞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직무배제를 발표하고 징계위가 청구되는 이 과정에서 소집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이 직무배제의 근거에 제가 동의를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가 갖춰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검찰 내부의 반발도 이렇게 전국의 모든 고검장들 그리고 조남관 이제 대검 차장 총장 직무대행이죠. 네. 조남관 직무대행까지 나서서 추 장관에게 이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집단적 항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팀에 속했던 평검사, 이정화 평검사가 내부 폭로, 양심 고백에 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옳고 그르냐 이전에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절차를 생략하고 누군가를 징계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선례가 되면 나중에 정권이 만약에 언젠가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이 보수 정권, 보수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그런 나쁜 관행을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최동욱 검찰총장 그렇게 좀 아닌가요? 그때 이제 감찰을 하기로 했었지만 사실 그 혼외자 문제 같은 경우는 감찰이 들어가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 자신 사퇴한 것이고 본인이 사퇴를 한 이것과는 건데 경우가 좀 다르죠. 이 경우는 지금 우리 장혜찬 평론가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 거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박진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법무부에서는 감찰을 절차대로 받았더라면 저도 절차 이야기를 되는데 이런 파국적 상황까지는 오지 조사를 응하지 않았다 이 부분. 그렇죠. 예, 감찰을 받지 않았죠. 안 받으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절차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낱낱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절차라는 게 과연 법과 규칙인 건지 아니면은 검찰이 누리던 관행이었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보통 서면하고 대면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감찰하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더 효율적이라면 대면부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아하.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이 높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고요. 우리 과거에 이 총장이 해임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네. 물론 뭐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보면은 보통 이렇게 징계위원회하고 이런 절차 안 거칩니다. 권부에서 은밀한 메신저가 갑니다. 네. 갈 때 그냥 가겠어요? 뭔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뭐 많이 알고 갈 겁니다. 뭐 뒷조사인 거. 예. 그거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총장이 사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징계위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다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검찰과 법무부 장관과의 정상적 절차 관계가 만들어지는 오히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다 밖에 그렇죠. 공개되는 예, 예. 게 오히려 절차가 맞다라고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용혜인 의원님도 이 사태를 네. 보면서 사실 네. 양쪽 모두가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청와대에서도 놀랄 무리수다라는 말에 좀 동의하지 않는 게 이렇게 큰 일을 청와대에서 몰랐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뒤에서 시켰을 것이다. 네, 어떤 식으로든 도감이 좀 있고 아. 뭐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어쨌든 해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이 정권 마음에 안 드는 총장을 언제든 해임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개별 수사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큰 개혁의 방향에 임명권자의 뜻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저는 사실은 이제 임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좀 정치적으로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직무집행 배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게 뭐 징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 중에 직무집행이 배제된 경우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길래 검찰 안에 이게 반발이 이렇게 심합니까? 그건 검찰로서는 네. 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직무정지라는 게 네. 징계를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거고 검사들로서는 자기의 그 최정점인 검찰총장이 제거되는 건데 이건 뭐 굉장히 힘든 거다. 검사들로서는. 근데 좀 조사도 제대로 안 받고 예. 계속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두면서 감찰을 진행하거나 징계를 진행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징계법에 있는 그 조항을 이용해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일단은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네. 굉장히 부적절한 표본을 보이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검사 윤리 강령에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접촉한 경우 중앙일보죠. 예. 그거는 일단은 중앙일보고 감찰이 진행 중이었던 건 조선일보 네. 사주하고의 관계인데 있고요. 그것도 본인이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은 부를 거란 말입니다. 아하. 일반 국민들이 너네 총장도 조사 응하지 않던데 나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제가 안 돼 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체포영장 발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표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조사나 감찰에 잘 응했으면 이까지 오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연주 변호사님은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검찰의 반박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반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론 사주 만났던 거는 보고를 다 했다. 당시 총장이 문무일 검사총장인데 보고에서 강령 위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재판부 불법 사찰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판사 스타일 정도 조금 살펴본 것이다. 등등등 반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예.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회장님. 회장님을 만나면 보고됐다고 하는데 네. 보고됐다고 해서 그것이 용인되고 승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문 총장이 승인을 했다는 거랑 뭐 인지하고 있었던 거랑 허용된다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사실 이거 정보 내용을 다 알기 전에 저희가 좀 뭐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수집하고 관리한 부서가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아하죠. 그 수사 정보만을 수집하고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 네. 부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보니까 9페이지 정도는 이미 공개가 네. 됐잖아요. 예. 그 판사의 취미가 농구라고 돼 있는데 농구 잘하나 봐요. 예. 농구가 아니고 뭐 룸사롱 가기 이런 거였으면은
그 유혹을 안 느낄까요? 그러니까 수사 그 공판 진행이 검사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검사가 전화 한 번 해서 그 룸사롱은 누구 돈으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범죄를 그 정보를 수집해 놓으면 그렇게 악용하고 싶은 유혹은 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찰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 부분도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부분은 정치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이게 과연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법무부가 이제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으로 밝혔는데요. 이게 이 변희재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보수 논객이 있어요. 그렇죠. 변희재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이 태블릿 PC를 JTBC에서 최초 보도하면서 사실상 탄핵 열풍에 불이 붙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고 말하자 JTBC에서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 역설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 잡기 위해서 이 보수 논객 태블릿 PC 조작을 이야기하는 변희재 씨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으로 좀 한 발 넓게 보자면 굉장히 우스운 그런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윤 총장이 종로에 있는 한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 여러 사람 중에 홍석현 씨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도 안 했고 나중에는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혔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 과연 불법 사찰인가 아니면 공판 유지를 위한 업무 협조였는가 이거 하나 정도가 이제 법적인 쟁점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재판부 사찰로 보입니다. 자, 사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검사는 이게 수사하는데 수사 정보의 일환이다. 사찰 절대 아니다라고 관행적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법무부는 이거 사찰 맞다라고 또 단정을 지었습니다. 자, 연주 변호사님. 사찰 혹시 해보셨어요? 어떤 걸 사찰이라고 그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 법관 블랙리스트, 우리 야기 법관이라는 그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건 뭐 위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은 그 법원 행정처가 그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거는 위법한 거죠. 위법하다. 위법한 걸 갖고 본인들이 위법하다 기소했는 걸 갖고 다시 활용했는 거니까 위법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 해당 이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만들었던 지금 고양시청의 성상국 부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인터넷 검색이나 세평 조회 외에 불법한 방법, 예를 들면 뭐 도청이나 미행 이런 건 전혀 쓰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무리야기 법관 명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케이스에서 그걸 과연 검찰이 그 당시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수사했을 때 수사 자료에서 보고 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쓴 것이냐. 전자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검사도 오늘 입장문을 내서 자기가 이 보안을 아주 특별하게 관리했다. 지금 중앙지검 소속의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선에서 세워나갈 리는 없을 거라는 성명을 냈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해당 사건 과정에서 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장이 이 무리야기 법관 명단에 소속돼 있다는 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걸 듣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계에서 수사 자료나 압수수색 기밀 자료를 검찰이 내부적으로 유출해서 여기에 적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다퉈봐야 될 점이 많다는 것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단 무리야기 법관 문건은 다시 좀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사찰은 법률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법률에 뭐 사찰하지 마라, 사찰 금지법 뭐 아니면 뭐 사찰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제가 형법에 없는 거죠. 사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법률에 없는 건데 사찰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찰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회적 용어가 됐어요. 과거에 우리 고문, 미행, 또 도청 이게 사찰이잖아요. 이런 게.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요, 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사법농단 때 보면 공소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판사의 성향, 활동에 대해서 탐문하고
정보 수집한 것도 사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로펌이나 이런 데서는 개인 판사의 성향이라든가 동향 이런 거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재판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그 사람의 성향, 동태 이런 걸 파악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부별 성향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성향에서 우리가 재판 현장에서 저 사람이 뭐 동선이 어떻더라 질문 어떠시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성향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요소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했지만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거 그건 뭡니까?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정치 사상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을 누군가가 공공기관이 평가해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집하는 방식도 아까 말했던 뭐 이 미행, 도청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인터넷을 서핑해서 정보를 취합했다. 그것도 문제다. 양이 많다. 아하. 그다음에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해킹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방법을 썼다. 이거 다 이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개연성을 포함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사찰의 의혹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사찰이라는 게 참 무서운 용어죠. 윤석양, 이병의 그 사찰 우리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행이나 이렇게 도청이나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굳이 미행하는 것보다 인터넷 검색하는 게 좀 더 빠르긴 해요. 사회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떤 걸 그럼 사찰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법 사찰이 되기 네.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적인 되는데 요소가 되려면 일단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아하. 말씀하신 도청이나 해킹, 뭐 미행.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사찰에 어떤 의도가 불법적이냐. 예를 들면 이 사찰을 받은 또는 이 정보 조회를 받은 상대방이 위축성을 느끼고 뭔가 겁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룸사롱 자주 간다. 네. 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겠지만 적어도 현재 드러난 부분에서 이 담당 판사들이 이걸 보고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정말 위협감을 느낄 만한 개인정보는 없다고 저는 존재감 없다 판단하고요. 하는 얘기 들을 때 정말 기분은 나쁜데 내가 판사로서 내가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네, 나 뭐 못 살 것 같은데요. 기분은 나쁘겠죠. 아하.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 사찰이 문제가 되었던 거 네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자기들의 리스트에서 무리하게 법관에게 인사상 좀 안 좋은 그런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민정수석인데 그 당시 이서구 특별감찰관을 찍어내려고 그렇죠. 국정원 시켜서 그러니까 자기가 국정원을 관할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국정원 시켜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알아내서 이걸 이서구 감찰관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대검 내부에서 이제 공판 관련한 인수인계나 이 자료 어떤 협조를 위해서 공판을 잘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일반적인 웹 서핑만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일일지 아하. 모르나 불법 사찰의 두 가지 요건에 과연 부합되어서 이게 불법 사찰이 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직권남용에 의한 이 공무행사 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죄가 과연 성립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조계 애매하다.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장혜찬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검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해당 검사가 교수의 출제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교수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리고 축구할 때 심판 성향도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사로서 당연히 판사의 스타일 파악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슷하게. 저는- 불법은 아니다. 예. 그 정보를 취득한 예. 방법이 불법적이냐, 뭐 네. 미행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회를 하고 개인 정보 해킹이나 뭐 이런 거. 예.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느냐 이 네. 문제보다는 이게 그 범죄가 아니더라도 징계 사유는 최소한. 예. 네. 뭐 범죄만이 징계 사유가 되는 거 아니고 징계 그렇죠. 사유는 그 하지 말아야 할 손상이나 해서 행동을 더 했을 때. 넓은 개념이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공판 검사가 네. 본인이 경험하고 듣고 안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정도라거나 후임 공판 검사에게 뭐 기뜸해주는 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으면 그리고 그게 알려지면 그 판사의 그 0점이 이렇게 흔들릴 수 흔들리는 이게 있죠. 안 기울어질까요? 아하. 뭔가 압박감을 느끼고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저는 제 눈에 뜨는 게 존재감 없음이라고 나왔던 판사들 몇 분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있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사찰 그러니까 네. 자꾸 과거에 이제 미행, 미행, 도청 도청. 이런 것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취합하려면은 그 개인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정부에 짧게 뭐 근무를 해봤습니다면은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뭐 하다못해 사소한 자문위원 하나 위촉할 때도 개인정보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활자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축구 심판, 교수 이런 분들은 이 학생들이 저 사람 저 좌파적에서 문제 저렇게 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부 기관에서는 절대 그런 것들을 사실은 활자시켜서 사실은 학생끼리 그러면 기록하면 안 이제 됩니다. 교수 성향 분석해가지고 지들끼리 돌려보는 그거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예.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만 예.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과 국가기관이 하는 게 문제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자체가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공소를 하는 기관인데 얼마나 위압감이 있겠습니까?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들은 사실을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네. 교수들의 성향을 학생들이 파악한다라고 네. 할 때 시험 출제 뭐 객관식으로 내는지 주관식으로 내는지 이런 걸 파악하지 뭐 그 교수님이 뭐 농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심판 성향 농구 좋아하면 옆에 가서 농구 같이 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사실 있습니다. 심판의 성향을 네. 파악할 때도 이 심판이 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업무에 관련 있는 걸 파악하는 것이지 이 심판의 취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저는 바로 심판 매수 의혹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권력기관과 사정기관이 이런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법적으로 불법인지 위법인지를 떠나서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기관 얘기를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평론가님.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캐주얼하고 러프한 정도의 업무 협조였기 때문에 농구 잘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검사가 판사님 우리 주말에 농구 한 게임 할까요?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게 비슷한 논란이 2018년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불거졌었는데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또 환경부 차원에서 검증을 하겠다면서 여러 인사에 대한 또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해서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국회의 질의나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에서 인사나 같은 업무를 위해서 세평 수집하는 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수석도 동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세평 수집한 건 공적 업무고 검찰이 공판 유지하겠다고 이 판사들 세평 수집한 건 불법 사찰이 되느냐.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좀 겉도는 느낌인데 이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것과 별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세평을 수집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세우는 논의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에 약간 네.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이제 개인정보 동의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고요. 환경부 할 때. 예, 환경부 할 때 예. 그리고 또 담당 부서와 담당 아마 비서관실일 겁니다. 그 연속성상에 있는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은 검찰이라고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준사법기관과 완전히 독립된 우리가 상권 분립을 중요시하고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판사라는 그런 기관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게의 차이는 사실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오히려 직접적인 영향은 이 환경부 산하단체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니고 있는 환경부나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세평 수집을 했을 때 담당자인 임원들이 훨씬 더 위축감을 느낄 수 있고 반면 이 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이라 해도 판사들에 대한 인사나 직접적인 조치는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이 불법 사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위축, 위협을 느끼게 하는가 이 부분에서는 거리가 멀지 않나는 생각이 환경부 듭니다. 장관이 현재 그 6년이 구형돼 있습니다. 검찰이요 구형을 했었어요. 예, 네. 예, 이현주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판사가 형사부에만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행정부, 민사부 가는데 그럼 그때는 그 자료를 폐기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판사 성향을 보고 이 재판부는 판결의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뭐 기피 신청을 하거나 그렇죠. 판결의 공정성에 이건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저도 기자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6년을 또 구형했습니다. 이상한 기자들은 이상한 같은 걸 놓고 가면서도 또 그걸 변명해주는 수단으로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기소된 가장 주요한 네. 근거는 네. 그 블랙리스트를 근거로 해서 임기가 보장된 환경부 산하단체 임원들이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실제로 임원 몇몇 명 중에 교체된 임원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그런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불이익을 줬다던가 실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인사에 있어서 침해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공적 기관
수사정보정책실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예전에 범정이라 불렸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변호사님. 갑자기 떨어요. 갑자기 말 그 물어보니까.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서 예. 그 주로 중앙지검 특수부에 이렇게 예. 배당을 해주는 와. 일을 하셨죠. 그러면 모든 검찰 정보가 거기 집중이 되네요. 되고 그렇죠. 내사 같은 거나 수사를 시작할 때 거기서 뿌려주는 상황도 생길 네. 수가 있네요. 수사정보 정책관이 1정책관, 2정책관이 예. 있는데 1정책관은 수집을 하고 2정책관은 검증을 하고 그런 업무를 했었죠. 그래서 2020년 8월에 그 직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네. 그 축소하려고 했을 때 네. 대검에서 반발했었잖아요.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수집하는 부서, 뭐 검증하는 부서가 다 있어야 된다. 다 근데 있어야 알고 된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인지 수사하는 그 자료들이나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망라해서 주는 공급자 역할을 했던 곳이네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특수 4부가 있었는데 네. 그 어디에 적합할 건지. 특히 이게 1, 2, 3, 4도 서열이잖아요. 그렇죠. 특수 1부가 제일 뭐 우수한 인력들이 모인 데인데 이거는 사이즈로 봐서 1부를 줘야겠다, 아하. 2부를 줘야겠다 뭐 이런 거 결정은 결정하시고. 누가 하는 겁니까? 검찰청장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총장이 하시죠. 예. 그렇군요. 그 자, 이 당시에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범죄정보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특수부에 넘겼지 않습니까? 네. 조국 장관 때죠 이게. 비슷할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때인데 그 일부 기사에 뭐 저기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부 기사에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성향 기사가 많이 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법무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네. 요 시점하고 비슷한 시점에 모모 재판관은 뭐 진보 성향이다. 그렇죠. 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다라고 다른 데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검사들이 판결의 결과를 조성하는 데 달려갈 수 있죠. 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자. 이 재판부에선 우리한테 불리한 재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판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판결 조작이죠? 사실 우리가 이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고 재판부의 성향을 알고 좀 맞춤형으로 더 준비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당연히 해야 될 공판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걸 가지고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전혀 이 문건에 나오지 않은 어떤 예를 들면 위해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라던가 그 사람의 내밀한 어떤 사생활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은밀하게 뒷거래를 통해서 판결을 뭔가 조작하려고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판결 조작인 것이고 언론에도 이미 다 나와 있고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 예를 네. 들면 주요 사건의 판사가 배정되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지 아닌지 기사가 제일 먼저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만천하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끼리 조사를 하고 뭐 공판 검사에게 인수인계를 위해서 넘겨주는 수준의 정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걸 가정해서 이걸로 인해서 판결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이게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섣부른 시기 같습니다.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정기관의 활자된 보고서에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 그게 자체가 문제다? 어떤 그 위험성으로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는 안 해야 될 일이죠. 두 부분이 좀 다른 게 같아요. 크게 위험하지 않는데 우리 박진영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걸 활자해서 공적기관에서 작성했던 게 문제성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장혜찬 평론가는 그게 불법적 요소가 거의 없다, 위협적이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사례를 보면 네. 이제 미국 관련된 사례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당에 가입했고 활동했고 이 정치 성향 같은 게 공식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 판사들이 뭔가 위축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 근데 뽑는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도 이 아하. 법무부 장관이 미국은 이제 검찰총장 겸하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의 케이스를 많이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재판 못하고 위축되면 미국 사법기관 아예 작동을 안 하겠죠. 이 자체로 무조건 부담이 된다. 미국은 이제 좀 무리가 있어 판사와 보여요. 검찰도 대다수가 이제 선출직이고 선출직이죠. 그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이제 보장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은 임명직 그 공직자로서 정당 활동을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장관은 국무위원이지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찰일지 아닐지 여기 조금 패널들도 우리 조금 다른데 생각이 만약에 사찰이라면 왜 판사님들은 조용히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한 분만 제가 제주지법에
장창국 판사인가요? 그분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조용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건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판사들이 혹시 집단적으로 성명을 했다가는 아하.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죠. 그러면 언젠가는 좀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까? 그거는 내부 움직이니까 제가. 근데 또 하나의 위험성은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 환경과 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양질의 언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실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기소를 해서 무리하게 뭐 공소 유지를 하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의 성향을 언론에 흘려서 자신들의 실패를 감출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판사들은 잘 안 하죠. 예. 좀 뭐 표현하자면 뭐 점잖아서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존재감 없다는 얘기 들은 분은 꼭 할 것 같은데 안 하시네요. 네. 이게 판사들이 흔히 하는 우리 이제 저기 예. 사법부는 개별 기관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적 행동을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이제 검찰은 어쨌든 간에 과거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다 보니까 네. 조직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지적할 것은 검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도 이제 개별 기관 취급을 받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초반에 만들 때 내각제적 요소가 막 짬뽕되다 보니까 네. 섞여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개헌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없애야 될 요소긴 합니다. 아하. 행정부에 있는데 어떻게 개별 기관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 헌법적으로 보면 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척인데 그죠? 그렇죠. 네네. 자, 이 정치권도 지금 한 주 내도록 시끄러운데 한 가지 얘기를 하다가 좀 만 게 있어요. 특히 절차적 부분입니다. 특히 야당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이 소명 기회를 좀 줬으면 한데 소명 기회를 왜 안 줬느냐. 좀 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까?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이 평검사 2명이 찾아가서 대면 조사 요청했던 걸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네. 우선적으로는 이 서면 조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이 평검사 2명을 대뜸 보낸 것이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 총장에 대해서 모욕 주기 아니냐는 시각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 평검사 2명이 가서 이거를 대면 조사 요청서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역 감찰관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찰관이요? 지금 이 네. 법무부의 어떤 감찰 조직을 보게 되면 유역 감찰관이 있고요. 그 밑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있는데 네. 박 담당관의 이 일방적인 지시로 평검사 2명이 대검에 간 것이고 아하. 이 사실을 유역 감찰관은 나중에 알고 화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네. 법무부에서 전혀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지금 법무부 스타일로 봐서 진즉 해명을 했겠죠.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 감찰 지시부터가 사실은 이 법무부 내부의 어떤 절차를 무시했던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13일에 이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부장 같은 경우가 법무부에 이제 감찰실로 파견이 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하루 만에 파견이 취소돼요. 그런데 이 김용규 부장에게 나왔던 윤 총장의 여러 가지 뭐 감찰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그때만 해도 불법 사찰이 이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 말은 무엇이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를 위해서 뒤늦게 검증하기 전에 부랴부랴 이 불법 사찰이라는 아이템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분명히 또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이 불법 사찰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던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 평검사입니다. 이분이 평검사입니다. 직접 예. 대면 조사 요청서를 들고 갔죠. 대검에 예. 찾아갔던 분인데 이분이 뭐 내부 선언, 뭐 양심 선언일지 내부 폭로일지 이 검찰 이프로스 게시망에 올린 걸 보면 해당 사찰 물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 자기가 대면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그날 6시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어떻게 보면 징계 요구와 직무배제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빨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 좀 하고 이렇게 직무배제를 시키든지 징계 청구돼 되는데. 총장이 이제 감찰을 안 받겠다라고 그게 하는 컸습니까? 바람에 아마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요.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급함 절차상 이런 문제가 관행적인 것인지 법과 규칙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 아마 법무부 장관이 법과 규칙을 준수했다면은 관행적으로 사실 검찰총장이면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뭐 갑자기 했어 이렇게 우리가 상황 논리로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법과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법과 규칙, 특히 검사징계법이나 예. 법무부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태원 3팀장, 네. 감찰 3팀장이 그 이프로스에 소명 기회를 뭐 사전
통지를 안 하고 그렇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게 행정절차법 위반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거 대법원 판례의 직무 해제는 긴급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아하.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자체의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아하. 그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 그리고 뭐 병역 관계, 그 국립대학교의 학생 뭐 이런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징계 처분은 각계 특별법을 따르고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행정절차법상의 소명, 뭐 사전 처분 통지를 따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네. 그래서 정태원 3팀장이 대법원 판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소명 기회는 징계위원회에서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법률가들끼리 이 싸움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절차법 일반법이긴 하고요. 검사한테는 검사징계법이 이제 적용되기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우리 편 변호사님도 한 명 같이 출연을 시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다음에 저는 중립인데 다음에 꼭 한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윤석열 총장이 위법을 저질렀다. 야권은 추미애 장관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검사를 하셨으니까 네. 참 초유의 일이니까 이거 뭐 예전에 사례가 없다 보니까 네.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제가 뭐 네. 장현찬 박 평론가 변호사님 눈치를 같이 보시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네.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직무정지가 너무 늦지 않았나. 아, 늦었다는 거예요? 네. 벌써 했었어야 됩니까? 그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의 그 대윤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는 마치 그 한석봉의 글씨를 검사하는 그 어머니처럼 자 네가 펼쳐보아라 법무부 장관을 잘 뽑았는지 한번 보자. 자, 어디 한번 보자. 너가 월성 원자로 잘 되는 그 영구정지 결정이 잘 됐는지 보자. 정치의 영역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치 영역으로 좀 왔다고 봐도 좀 잘못된 겁니까? 조국 장관 수사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저는 첫 번째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두 번째 추미애 장관. 지금 윤석열을 범야권의 가장 대권 주자로 유력한 대권 주자로 만든 1등 공신이 사실 추미애 장관이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의 한 80%는 추 장관이 선물해줬다. 그래서 만들어줬다? 지금 야권 잠룡들은 추미애 장관이 나도 안 때려주나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선후 관계는 각자의 입장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이 재판보다는 징계 이후에 그렇죠. 이 집행 정지 재판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된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 법적인 판단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네. 과거에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해임됐을 때 네. 직무 이 집행 정지를 해달라는 재판에서는 다 졌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해임은 취소가 되는 이 승소를 했거든요. 벌써 사장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럼 사실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명예 회복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령 이 징계를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소송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정현주 전 사장의 케이스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네. 그래서 윤 총장에게는 명예 회복의 길이 그만큼 더 남아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자리에 용해인 국회의원님 나와 계시니까요. 자, 처음에는 이낙연 대표가 던졌는데요. 갑자기 또 신중론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또 야당은 또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또 뭐 근처에 계셨으니까요. 네, 저는 사실 우려가 좀 되는데요. 네. 이 검찰 개혁과 이 권력 개혁이라는 것의 명분 그리고 이것의 취지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혁이라는 것은 좀 사라져버리고 네. 사실은 총장과 이제 장관의 어떤 권력 투쟁만 남아버린 상황에서 모든 이슈가 다 이 문제로 집중되어 버리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리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건 이 논쟁 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사실은 임명권자가 이제 사장이 부하 직원 둘이 싸운다면 둘을 데리고 뭐 술을 한 잔해서 풀든 둘 중에 하나를 해고하든 뭔가 좀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해야 된다. 네, 근데 좀 지금까지 좀 너무 지지부진하게 사실 1년 이상 끌어왔던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깔끔하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절차로
진행을 하고 이 문제는 좀 일단락 짓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경제적 위기, 방역 위기 심각한데 좀 이런 민생의 이야기들을 국회가 좀 더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코로나 민생 좀 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민주당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시고. 그 일단은 저희가 그 조국 장관 때나 네. 그 추미애 장관 그 아들 문제 때도 이 검찰에서 이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네.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쟁화되는 경향이 그렇죠. 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일단은 금방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법률가들도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을 국회에 가지고 오면은 정말 난장판 될 겁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전국에 대한 예산 문제도 처리 안 하고 난리가 날 거니까 당분간은 이 징계 절차와 이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고 난 뒤에 천천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래? 법 이전에 정치 세력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법적 판단 이전에 너무 편가름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들도 생각이 다르고 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은 행정소송을 지금 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직무 배제당한 거를 집행을 정지해달라. 쉽게 말하면 직무 계속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넣은 거고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재판이 됩니다. 되고 심리가 되고 자 이거 사실은 한다 하더라도 한 이틀 후에 다시 또 징계가 되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한데 무슨 노림수가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 저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회장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스탠스를 발표하는 거죠.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라는 거를 발표하는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집행정지 신청 이게 인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목요일 시점으로 말해야 되는 건가요? 네. 월요일 시점으로 저거는 말해야 유튜브용으로 되는 건가요? 말씀 아, 하라고 진짜요? 빼겠습니다. 네. 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집행 정지가 만약 징계위 의결 이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인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인용이 될 것이다? 사실 보통 이런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네. 집행 정지가 됐을 때 직무 배제가 되었을 때 이 손상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면 일단은 정지하는 게 보통의 판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직무 배제가 되면 나중에 승소해서 임기 다 끝나면 손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집행 정지는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인용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도 안 해도 되는 소송이에요. 네. 어차피 징계위에서 해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 정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하겠죠. 또 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직무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저는 이번 소송에 돌입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뭐 법조인 우리 이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집행정지도 있고 감찰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징계위원회까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박 변호사는 잘 아시겠지만 몰라요, 저는. 판결 결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건 참 무용하잖아요. 어려워요. 정장이도 네. 아니고. 네. 예. 뭐 검사들이 조사한 판사의 성향 또 사실은 판사들도 여론의 영향을 받죠. 네. 뭐 점칠 수 없죠, 사실. 네, 모르겠답니다. 네. 저는 모르겠대요. 이제 네. 검사징계법의 이제 네. 8조 2항에 법무부 장관은 필요에 의해서 징계 혐의자를 직무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광의적으로 해석해놨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보면서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참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본다.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든지 중대한 공익적 이유 이 두 가지인데 아마 중대한 공익적 이유에 포인트 갈 것 같아요. 사찰이게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보고 그렇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사찰 의혹도 있고 네. 사실 총장 없으면 지금 차장이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남관 차장이 공익적으로 했죠.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인용돼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차장이 이 직무 배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성명을 또 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오현주 변호사님. 예, 박근혜의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법 질서를 계속 침해하고 있어서 뭐 시정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이 있는데 네. 이거 본인이 감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거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자신이 표본이 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측근에 대한 사건을 감찰본부에서 뺏어서 자신의 또 다른 측근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도 사실 큰 문제죠. 네.
그건 저는 그것도 두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법관의 사찰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 위에도요. 감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감찰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해당 문제를 이제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감독관실로 배정한 것은 뭐 이 채널A 사건이나 또는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 부분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부서로 배당을 하려 했던 것이고 결국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그 부분은 또 무마가 되었기 때문에 글쎄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역대 이렇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갈등을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급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끄러워서 국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원인이 뭘까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검찰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문재인 네.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검찰은 자신들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도한 권력과 이 집중된 이 기소권 문제라든가 수사권 문제가 집중된 이런 것들을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방향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이 중체적으로 중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정권 말기에 오면은 이 군부에 대해서 역으로 이제 막 그렇죠. 이 칼날을 가누는데 네. 정권 초기부터 오바를 했어요. 오버했습니까? 예, 쉽게 하면 오버했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이에요. 네. 어떻게 검찰총장이 뭐 상관이 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을 낭만시키잖아요. 조국 장관 사태 때 보면은. 네. 그리고 결국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표창장 위조라는 것만 그나마 논쟁이 됐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무죄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찰하고 비교해 보면 둘 다 이게 이 의혹이 있다고 봐서 어느 게 더 경중의 무게가 더합니까? 아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수사할 때도 보면은 그 특수부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벤트처럼 이렇게 높은 쪽을 무조건 때리러 가지고 언론에 이슈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하. 정권 초창기에 이미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버려요. 예. 한번 그런 정부의 검찰 있었던 거 한번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없었죠. 그리고 잘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청와대라는 게 국가안보지역이라서 압수수색 거부해도 되거든요. 네. 거부해도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이 검찰의 중립성이라든가 이게 성의 없는 수사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그걸 허가를 해준 건데 계속적으로 이게 쇼잉이에요. 청와대 가봐야 자료가 안 나와요. 청와대 계셨으니 더 잘 아시죠. 아니 청와대 가봐야 자료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데도 네. 계속해서 들랑달랑합니다. 이게 쇼잉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현주 변호사님. 네. 그렇죠. 그 작년 9월부터 1년 되게 오로지 칼끝이 향한 곳은 청와대였죠. 네. 그리고 근데 자기 살림을 잘했냐면은 그 옵티머스 사건 음흠. 부당하게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는 게 있고 라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검사들이 룹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근데 네. 정작 본인 살림들을 이렇게 내버려 놓고 아하. 그 청와대 치는 거에만 집중을 하셨는데 이거 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많죠. 네. 하십시오. 3박 4일도 모자랍니다. 네, 네. 하십시오.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킨 건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본인이 가족 관리와 자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못할 낙마가 된 것이다. 것이고 지금 재판이 이제 표창장 말고 나머지 무죄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도 동의가 전혀 안 되는 아하. 바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 논쟁에서는 좀 지역적인 부분이고 네.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이런다는 게 아마 진보 진영의 대체적인 시각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나 그 이전에 문무일 총장 때부터 해서 또 박상기 장관 때부터 해서 검찰 개혁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왔어요. 특수부 같은 경우도 많이 폐지가 되었고 검찰의 수사권 같은 경우도 많이 조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 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거의 합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사실 원래는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게 검찰 개혁의 원안이었습니다. 근데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상당 부분 많이 남겨놨어요. 뭐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라던가 경제 수사, 마약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오히려 법사위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으로부터 지금 추미애 장관 검찰에게 순치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검찰에게 물든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오히려 추 장관이 원안보다는 좀 후퇴한 측면도 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 정권의 미움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이 월성 원전 수사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은 차치하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이제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똑바로 이행하냐.
적당히 이게 아라고 말하면 어로 알아들어야지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이 고초를 겪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각이 좀 이거는 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공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이든 뭐 보수 진영이든 윤석열 총장이 나간다. 뭐 해임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그러면 검찰 개혁이 됩니까? 이번에 용혜연 의원님부터요. 네, 검찰 개혁을 시작할 수 있겠죠. 이제 시작할 수가 있다. 네, 사실 지금은 개혁의 방향이라거나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네. 오로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 구조만 남아버린 상황이어서 네. 저는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소 독점의 문제라거나 뭐 이런 혹은 이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르게 좀 임명권자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진영 예. 대변인도. 예. 뭐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법률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랑 어쨌든 이제 강골 검찰 지상주의자가 있다 보니까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네. 이 검찰들이 어쨌든 이 조직적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그 검찰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을 윤석열 총장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이 조직은 조직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부의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개혁은 결국은 외부에서 들이밀 수밖에 칼을 들이밀 수 없다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참. 자, 우리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님도 검찰 개혁의 시작이 윤석열 총장의 나가는 거, 퇴임이나 뭐 해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검찰 개혁 똑같은 멀었죠. 사람이 또 생기면 제2의 윤석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쵸. 윤석열 베이비들이 많죠. 제2, 제3, 제4 예. 계속 똑같은 사람 계속 나오면 계속 법무부 장관 계속 낙마시키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매듭을 잘 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 검사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게 윤석열 검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치 검찰의 모습은 정권의 파트너로, 통치의 파트너로 그 자기의 검찰권을 이용한 다음에 그 단물을 빨아먹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검찰 독립했었죠. 예, 인사도 뭐 검찰총장에게 맡겨놨었고, 뭐 정관들도 들어와서 마음대로 설치고, 예, 사실 이때까지 독립공화국이었잖아요. 검찰 내부는. 네.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만연하던 이 비리들, 뭐 정관 비리들 해서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좀 외롭죠? 아니요, 뭐 오늘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검찰총장이 나가면 검찰 개혁이 시작. 제가 그 검찰 개혁 내부적으로 안 된다는 걸 말할 때 꼭 예로 드는 게 있어요. 2002년에 검찰이 정말 폭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하. 신승남 검찰총장의 그 3남매가 다 구속이 됐었죠. 예. 3남매가 처벌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이용호 그 게이트에 게이트. 이용호를 그 전해에 긴급 체포시켰다가 나중에 드러나서 또 줄줄이 뭐 임희윤, 임양윤, 이덕선 검사들이 다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어요. 네. 그때 검찰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거 검찰청 대검 검찰청 내부에 해치상이 있었어요. 아하. 그 해치상은 죄인을 보면은 뿔로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들이대죠. 예. 이거 검찰청 내부에 이게 있어서 그렇다. 밖으로 내놨어요. 지금 저 대검찰청 가시면 테니스 코트장에 나가 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간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장 방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가 빠져나가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 방향을 바꿨어요. 저 이런 인식을 가진 검사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무결점인 거예요. 해치는 이제 죄인한테 뿔을 내미는 상상성의 동물이죠. 근데 검찰에 죄인이니까 뿔을 내민다. 대검찰청 로비의 안쪽을 향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려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 뒤에도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아예 청사 바깥으로. 아예 법원에 놔두는 게 낫겠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때요? 웃고 계시는 지금 장혜정 평론가. 검찰에 제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우리가 언론에 드러난 검찰 비위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나 손방망이 처벌로 일관되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도
내부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조남관 지난 월요일 네. 조남관 대검차장,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직무대행입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간곡한 요청문을 올렸는데 그걸 보게 되면 윤 총장이 물러나는 게 오히려 검찰 개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개혁의 바람을 불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이미 너무나 정치적인 요소가 되어버려서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윤 총장이 물러나고 또 다른 검찰 인사가 있게 됐을 때 이게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로 바라볼 것인가? 이 상황이 돼버리면 아니다. 이거는 추미애 장관 라인들도 영전하는 거고 윤 총장이랑 친했던 사람들은 잘했건 못했건 다 자천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용의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저는 조남관 차장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이라 보고요.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월에 추미애 장관 인사가 있을 때 대검 차장으로 영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 시기에 굉장히 승진을 많이 한 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인사마저도 오히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장관과 총장이 대립하게 되면 진짜 개혁을 위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야 이건 정치적인 거다. 이렇게 휩쓸릴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갈등 구조 안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기관 사실 없습니다. 총장,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 상급자는 대통령밖에 없는데요. 우리 용해인 의원은 대통령이 좀 나서주기를 바란다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좀 어떻습니까? 속내가? 나설 수가 없죠. 법적으로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데 대통령 나서시면은 또 뭐 말이 나오는 그렇죠. 뭐 가이드라인 한다 이야기고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나중에 직권남용에 뭘 걸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지금 집단들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니까 나설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예. 결국 뭐냐면은 검찰은 검사일 뿐입니다. 검사의 추미애 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다 그냥 검사일 뿐입니다. 다 검사다. 예, 검사는 저는 검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문정 검사는 어때요? 예? 이문정은 조금 좀 다른 것 같네요. 이제 꾸준히 내부에서 어쨌든 내부 투쟁을 해오신 분이니까 뭐 그분이 추미애 라인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 스스로서 이 검찰 개혁에 스스로 이제 영역을 만드신 분이니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개혁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개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결국은 이 순혈주의와 폐쇄된 조직 구조에서는 이런 이기적 조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잡종 강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자꾸 섞어야 됩니다. 조직이라는 건 섞어야지 개혁이 되고 혁신되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데 이 동종만 하면 뭐가 됩니까? 이상한 병이 생깁니다. 러시아 황제가 왜 망했냐면요. 전부 다 이제 가족혼을 종례혼을 해가지고 턱이 길어지고 이상한 병이 생기고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망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모든 조직이 정부 조직이 한국 사회 정부 조직이 이 근대화되면서 관료 사회가 폐쇄화된 게 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은 이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기재부 같은 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더 좀 해보죠. 어떻게 우리 검찰 오래 계셨으니까 오래 계시잖아요.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짧게 오래 계셨던 간에 이 민주당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제 조남관 차장의 행보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검찰이야말로 영원하죠. 대통령은 5년 되면 물러납니다. 그 외부 공모로 온 감찰본부장 임기 2년입니다. 그리고 감찰본부장 말 들을 이유가 당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찰본부장이 줄 수 있는. 그래서 검찰 내 검찰인 그 감찰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서 이때까지. 왜냐하면은 그 수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감찰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자기 변호사 생활 해야 되는데 감찰을 열심히 하면 변호사로서 수입 올릴 수 있을까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 본인 입장에서는. 수사 일선으로 돌아갔을 때 인사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체된 조직 분위기 그리고 감히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검찰이 망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속마음 토크쇼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속마음을 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근데 저는 추미애 장관은 이제 서울시장? 정치적 명운을 걸고 그게 시장이 됐건 대권이 되었건 여기서 내가 윤석열의 목을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배수진을 친 것 같고요. 실제로 모 화백이 그런 만평을 또 실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보고나 교감은 있었을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 정도 사단을 기대하거나 바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함께 만나는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네. 그 회의 반부패 회의에서도요. 함께 협력해서 잘 일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본인이 이렇게 갈등의 어떤 씨앗을 추미애 장관에게 전가해 두고 이 차도살인지게를 쓰는 그런 정치인 유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의도보다 훨씬 더 급하게 또 훨씬 더 과격하게 나서고 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의 속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7년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였습니다. 네.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 저보다 박진영 부대변인 더 잘 아시겠죠. 결국 제어하기 힘든 추미애 장관의 독단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이걸 어느 선에서 수습할 것인가가 아하. 대통령에게 주어진 윤 총장을 해임하냐 마냐보다 훨씬 더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게 싫고 좋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게 법과 규칙에 의한 절차대로 이게 가는 과정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대통령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로이어지 않습니까? 이분도. 변호사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법과 규칙을 준수해서 민주적 통제를 가는 방향이라는 것에 네.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은 스타일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맞아요. 예전에 네. 무슨 뭐 삼성에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돈 안 먹는 사람이래가 갈로 해놓고 추미애 적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 뭔가 그거- 좀 사찰 의혹이 있는데요. 아니 사찰이긴 사찰인데 어쨌든 사기관에서 한 거니까 그거는 좀 좋은 거죠. 뭐 돈 절대 돈 줘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적 사찰은 뭐 별 예. 문제 없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법과 제도의 규칙에 의한 절차대로만 한다면은 대통령 그 절차를 수긍하실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진행형이긴 한데 이 갈등, 이 동반 사태 얘기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죠. 아직 뭐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남은 게 뭐 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그리고 또 소송을 할 걸로 보입니다. 세 가지까지 걸려 있는데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윤 총장은 일단 적어도 면직. 아, 예. 해임이 있고 그다음에 면직입니다. 면직이죠. 면직. 징계에서 면직 이상은 날 적어도 것이다. 면직.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줄 거다. 예. 예. 그리고 소송은 할 것이다. 그 윤 총장은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은 없겠죠. 왜냐면 뭐 소송 결과 나왔을 때는 이미 임기 끝나 있을 텐데 그렇죠. 집행정지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집행정지가 인용될지는 불확실한 거 네. 아닙니까? 자, 윤석열 총장이 가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는요? 뭐 저는 해임을 정해진 수순으로 해임으로 풀어놓고 보고 뭐 추미애 장관이 이 게임을 시작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징계위의 결과가 윤석열 총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해임 말고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아하. 추미애 장관 정말 이제 모양이 좀 우스워지는 것이고 아하. 윤 총장은 이제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되면서 그 안에 또 계속해서 입지가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설령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럼 윤석열 총장이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이 소송이 진행되고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여권에게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을 지금 본의 아니게 계속 추 장관과 여권이 키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정무적으로 좀 심각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에서 이미. 네, 맞아. 우리 부대변인도 말씀 좀 예, 해주십시오. 정치적으로 야권에 더 큰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야권 지지율 1인데 아, 엄청 높아요. 예, 우리 뭐 네. 살 별 크게 좋아요. 뭐 좋다고 할 수는 좋아하시는 것 없죠. 같아요, 좀 보니까. 예,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좋다고 할 수는 아, 이게 뭐 네네네. 예, 정략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그 국가의 혼란에 일을 일으키는 건 또 다른 부분인데 네. 저는 이 사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사찰 부분.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되든 뭐 이 또 좀 뭡니까 면직이요? 면직이 되든 간에 이게 만약 수사가 심해지면 그 중간에 파면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파면이 없긴 한데요. 예, 근데 파면이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이거 바로 이 사찰했던 것들이 증거가 바로 나왔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대통령이 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인기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분이 해임되고 이런 결과들은 징계 자체로 가면 되지만은 네. 이 사찰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사법농단부터 해서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깊이 있게 파헤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용혜인 의원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마치 어떤 느와르물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띄워줬거든요. 근데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논란들을 쭉 보면서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단 하나의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네. 바로 정당인데요. 아하. 네, 해임 수순은 저도 정해진 것이라고 보고 해임 이후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좀 질척질척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라고요, 깔끔하게. 네, 본인의 이제 정치의 의지를 어느 정도 이제 보였으면. 밝혔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 충성하면서 이제 권력 투쟁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본인의 역량을 좀 마음껏 펼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질척질척이 아니라 이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는 투쟁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본인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 검찰총장 자리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임기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 소송 절차, 특히나 실효성이 거의 없는 복권이 되어도 고작 이틀 정도 다시 출근하는 직무 배제에 대해서도 굳이 집행정지 이 법원에 소송을 건 이유는 이것이 어떤 절차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윤 총장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야의 모험으로 나오게 된다면 검찰총장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당장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 않고 안 있고 되고. 아마도 이 제3 세력을 만들어서 아하.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윤 총장의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데요. 사실 그분의 위험성은 2013년 국감장에서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 국감장에서 그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좋은 일을 시킬 일이냐, 네. 나 사표 쓰고 나가거든 수사해라라는 걸 폭로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이 있단 말입니다. 네. 상간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뭐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는 이행 안 하면 되지 그 이의제기 왜 합니까? 고문하라는 지시도 이행합니까?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할 것이다. 예. 그 끝까지 가시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독성과 오만함의 응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럼 자기 갈 길은 자기가 선택해서 갈 것이다라고 이현주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히 직무집행 배제 명령 징계 청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요. 아마 진행형 같아요.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이 참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